자,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26, 27, 28, 29쪽. 자, 26쪽에서 29쪽까지 나와 있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간한 이후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들이 앞다투어 조선의 이권을 침탈해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의식이 높아지게 되냐? 바로 자주 독립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박영유가 집권하던 시기 박영유에게 연락을 받고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서재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면서 국민 계몽과 민권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곧이어서 서재필은 정부의 높은 관리들과 개화파 이사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이냐? 독립협회는 첫 번째로 바로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해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내세웠습니다. 자,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세웠냐? 조선이 자주국임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문과 독립관은 누구로부터 독립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립문과 독립관은 누구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이 독립문, 그리고 서대문혁명소. 자, 이 독립문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독립관. 자, 이것은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 서재필의 의지가 담겼던 건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죠. 자, 이 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금했냐면, 독립협회는 이 독립문 건립을 위해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독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가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드디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참가하는 전국적 단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이상 신분, 계층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체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는, 자, 두 번째, 본인들이 민권의식과 국민계몽을 위해서 무엇을 발행하게 되냐?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면서 국민들에게 자유민권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열강에 빼앗긴 이권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 열강에 빼앗긴 이권들을 되찾고 개혁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힘썼던 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실제 이래서 지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엄청나게 심한 시점이었는데, 그것을 독립협회가 나서서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시위운동을 전개하면서 러시아가 결국 그 이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독립협회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민공동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자, 1898년 독립협회가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만민공동회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입니다. 자, 만민공동회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 자,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신분차별이 폐지됐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전개하게 되냐? 바로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자라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했었냐? 바로 만민공동에서 했던 내용들, 주장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나갔던 것들, 바로 외세의 내정 간섭, 그리고 이권 요구 등을 비판하면서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조선 자주국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권들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왕에게 근대적 개혁,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이 만민공동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열렸냐? 우리 지금 보는 강화우마 광장 있죠. 그리고 종로길 있죠. 그곳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후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실제 정치 내용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조선 정부가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독립협회에 이렇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단체들 한번 그들과 우리 조선 정부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 더 강력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 독립협회는 정부 대신, 즉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과 그 다음에 여러 단체, 그리고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만민은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회였죠. 이제 관민은 뭐냐? 관리 플러스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시민단체에서 이제 정부가 함께 개입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단체로 발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민공동에서 헌의육조를 결의해서, 자, 우리의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헌의육조 내용, 자, 이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고종에게 건의하고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근대의회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들을 행하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금의 국회처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해보자. 자, 왕이 모든 권력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이러한 체제로 바꿔나가자. 즉 입헌군주제로 한번 정치를 해보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자 고종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독립협회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고종은 나의 황제권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독립협회가 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저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가 나의 권력마저도 뺏어가는 게 아니야? 라는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이 독립협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냐면 바로 황제를 부정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독립협회가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들을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종 입장이라면 고종을 끌어내리고 왕이 없는 대통령이 있는 공화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단체를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자, 이 단체를 없애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종은
보부상 조직인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공동회를 하고 있는 이 독립협회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서 쫓아내게 돼요. 자, 그럼으로써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독립협회가 원래 주장했던 건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것이지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건 당시 이 수구 세력들이 했던 모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독립협회는 어떠한 의의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여 자주 독립을 확고히 하면서 근대적 개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첫 번째 의의입니다. 즉, 주권을 수호하면서 근대적 개혁을 달성, 즉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개혁을 달성하려고 했다. 자, 뿐만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고 자유민권 의식, 백성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알고 내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갑오개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민을 계몽해서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이룩하고자 한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전까지 개혁파가 추진했던 한계점들, 즉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협회는 대신 반대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 황제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민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또 못했어요. 자, 관민공동회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들, 조선 정부가 원하는 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리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황제권을 받아들여서 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자, 뿐만 아니라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는데 급급해서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까 전에는 이권 침탈을 지켜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여기서는 서양과 일본 제국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냐면, 자, 이때 서양 열강에 대한 이권 침탈을 막았다. 자, 그 주된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러시아에 대한 견제였어요. 자, 근데 미국, 일본의 침략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끌었던 세력, 이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바로 미국 유학파이면서도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개화파 주요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을 도와줬던 이 일본과 미국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반대로 이 러시아에 대해서만 견제를 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아쉬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자, 지금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경복궁을 탈출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죠. 자, 그럼 이 러시아 공사관에선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세워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하다. 자, 아간파천 이후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민들이 황궁 다시 돌아와라.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에 살지 못하고 공사관, 그 좁디 좁은 지금으로 치면 이 대사관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황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러시아, 일본이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도 않고 러시아, 일본, 우리 조선을 서로 한쪽이 더 많은 힘을 차지하게 되면 균형이 깨지니까 서로 견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세력 균형을 틈타서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황궁하게 됩니다. 자,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자, 고종은 떨어진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호를 무엇으로 바꾸냐? 바로 광무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대한으로 정한 뒤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황제가 됐으니까 이제 대한국이 아니라 우리도 대한황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조선도 황제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고종은 독립협회의 자주국권 운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 황제권을 제약한 자유민권 운동에는 거부감을 품게 되었어요. 왜냐? 자기가 이제 황제가 돼서 일본, 그 다음에 독일과 같은 절대적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와 반대는 백성들에게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는 이 자유민권 운동에 거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로 치면 헌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이 대한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자, 그 법의 이름이 뭐다? 대한국 국제이다. 자, 대한국 국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먼저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자,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황제가 행정, 입법, 사법, 군사지휘권 모든 권한들을 다 황제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어떤 체제냐? 바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국가임을 이 대한국 국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황제에 오른 고종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개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왜 광무개혁이냐 부르냐? 우리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경국을 항공한 뒤 연호를 뭘로 바꿨다고 했죠? 자, 광무로 바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광무라는 연호를 쓰는 동안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해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가부을미개혁의 한계를 거울 삼아서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광무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자, 이는 전통적인 체제의 바탕 위에서 근대적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점진적 개혁이었어요. 자, 가부을미개혁의 한계점이 뭐였죠?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을미의병 같은 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렇게 급격하게 바꾸지 말자. 우리 조금씩 옛 것을 본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 광무개혁의 특징입니다. 자, 이 광무 정권은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했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증강하는 등 군사제도를 개혁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을 개선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계는 국가에서 지금의 우리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이제부터 이 땅의 소유권은 너 거야라는 걸 증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계이다. 자, 뿐만 아니라 광무 정권은 서양식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려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철도, 전기, 광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인 시설이 마련되고 회사, 공장도 설립되게 되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학교를 수립하고 설립하고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던 것이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광무개혁은 그럼 어떠한 의의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광무개혁은 국가의 자주 독립과 부강을 이룩하기 위해서 군대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산업을 육성했어요. 특히 이 광무개혁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곳이 바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근대적 토지개혁을 확립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이 민권,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권 보장에 소홀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고, 또 하나 군사개혁도 전체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권을, 나의 고종의 권력을 지키는 데 필요한 치안 유지 수준에 머물렀지 외국의 침입을 막아낼 정도의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당시 아간반천 이후다 보니까 이권들이 서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철도 부설권,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금강들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등 수많은 이권들이 서양 열강, 서양을 비롯한 서양과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이권들이 넘어갔다는 점, 이것도 이 강목개혁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